자,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논술 기본 이론을 담당할 김중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 드릴게. 제가 요새 좀 몸살 좀 알아가지고 컨디션이랑 상황이 조금 안 좋은데 컨디션 관리 측면에서 제가 조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첫 시간은 여러분들이 리트 논술을 혹시 잘 아시면은 이 설명 불필요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을 처음에 드리고, 그리고 제가 기본 앞으로 진행할 8회에 걸친 커리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그 이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현강 듣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논술은 어떻게 준비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제가 첫 시간이니까 좀 여쭤봐도 될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논술을 어떻게 접근을 하시려고 한 계획이십니까? 전혀 사전 정보 없고, 혹시 논술에 대해서 대학 때도 물론 여러 가지 글을 접할 기회는 아무래도 많은데, 그런 거 이외에는 별도로 논술을 딱히 준비하신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대입 논술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셨고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대입 논술도.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제가 자료를 만들었던 것들 토대로 리트 논술이 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PDF 자료를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PPT 자료를 쏘아가지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자료를 꾸며 놓겠습니다. 자, 리트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 아시겠지만, 물론 논술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논술은 정성적 평가가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페일만 아니면 통과되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어느 학교 로스쿨을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논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때 포괄적으로 자기가 지원한 학교를 한 군데에 지원하지 않으니까, 이걸 비록 정량이지만 정상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학교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논술은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죠? 고로 리트 논술은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평가 과정에 대한 부분은 각자가 조금 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건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논술의 힘은 제가 보기엔 이래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논술은 언어의 접근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제시문 이해나, 아니면 나중에 구술 면접의 경우에서도 논술적 논리력이 당연히 도움이 되니까, 도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과 조만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점 지난 이후에 면접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과 자소서 면접에서 아마 뵐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면 논술의 기본 자료와 논리적 전개가 나중에 후에 도움되는 거는 나중에 후에도 아마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너무 거시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논술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논술 시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에서 당연히 이건 추가적으로 올라온다는 생각보다는 이거 자체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일단 접근도는 크게 설명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처음에 리트 논술에 대한 개요부터 한번 보셔야 되는데, 논술에 대한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과연 리트 논술을 쓸 수 있냐?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접근 자체에 대한 일단 평가는 각각이 또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논술 점수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평가도 사실 시행 전에, 여러분이 논술 시험 치르기 전에 먼저 여러 다양한 접근을 통해서 다양하게 일단 평가를 받은 이후에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수업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리트 논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논증력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시고 그 이후에
다양한 변론문을 쓰실 때라도 논리적 근거의 글을 쓴다는 이 기초는 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이 연습하신 논리가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세이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논술이 왜 필요한지를 설득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현장에서 선배들이나 이미 일단 변호사가 된 분들이 많은 내용을 통해서 아마 검증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만든 자료 중심으로 쭉 설명을 드리면 제가 논증력을 그냥 턱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논증력은 기본입니다. 근데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뭐 고등학교 때 수시 논술이라고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바칼로레아, 프랑스에 뭐 아비투어, 뭐 독일에 이런 논술 시험을 우리나라가 차용해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창의력을 일단 통해 가지고 대학을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었던 게 유래가 돼서 논술 자체가 생소한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서 논술 시험을 고정화시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건너뛰어도 상관없는 부분이지만 리트에서 왜 논술을 요구하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논술에 대한 뭐 호기심이 굉장히 높았어요. 처음에 시험할 때는. 왜냐하면 논술 자체의 막연성. 그리고 뭐 피셋에서 조금 유추할 수 있는 리트 다른 전형의 방법보다는 논술이 좀 막연하기 때문에 불투명하고 또 이거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도 많았는데 근데 학교들마다 논술이 너무 정량적 일단 표현보다는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모호성을 가지고 그 가치가 조금 일단 처음에 비해서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술은 기본적으로 타자와의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논술을 통해서 자기가 의사 전달하고 상대방이 그걸 또 받아들이고 하나의 전달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디어적 과정을 일단 분명히 거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시는데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앞으로 오늘은 뭐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논술이 뭔지 그리고 논술을 어떻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할지 요걸 기초 개념으로 삼아야 되니까 약간은 지루할 수 있어도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조금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제 목차에 나와 있는 대로 수업을 진행하되 이렇게 계속 자료는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글쓰기를 제가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 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바로 그러니까 아직 뭐 제가 로스쿨에 여러분들과 같이 면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제 수업을 저는 듣고자 일단 제 나름대로 논술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될 수 있으면 많은 분들과 논술을 접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글을 직접적으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 기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논술 바로 쓰게 한다는 게 제 논술 수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논술 일단 시험의 하나의 중요한 과목으로 생각하는 다른 일단 입시나 아니면 뭐 일단 입사 시험이나 뭐 이런 등등에 있어서의 논술은 제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글 쓰고 그걸 피드백 해드리는 방법으로 계속 일단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시험 거의 내용 다 정리한 이후에 별도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쓰시고 다음 주에 첨삭지를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계속 피드백이 되면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현장 강의에서도 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용성을 일단 갖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리트 논술의 약간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춘 다음에 글 쓰는 건 지금은 좀 불가능에 가깝겠죠? 글에 대한 훈련을 조금 더 쌓은 다음에 후에 기출문제 분석, 또 유사한 동형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전형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건 제 수업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제 수업만의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계속 첨삭을 계속 현장에서 글 쓰고 그 리듬을 계속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논술 수업의 특징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무리죠? 각오하셔야 돼요. 현장 글쓰기의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계속 쓰게 할 거고 그게 회차가 계속 거듭될수록 우리가 전형하는 또 지향하는 바인 리트 논술에 좀 더 가까운 글들이 한번 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잠깐 벗어났는데 뭐 논술의 기본 개념은 결국 소통 과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견해를 자신의 견해를 평가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일단 평가될지를 염두에 두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소통 과정이에요.
법조인이 자, 역할 자체가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이라는 형식으로 해결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담당자, 그죠? 법적 적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주고받는 이 소통 과정은 너무 기본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부분이 리트 논술의 제시문에서 읽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쟁점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제가 제시문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다양한 리걸적 쟁점들을 하나하나 끌어내가지고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관계인데 같은 사실관계를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하는 방법도 아마 공부하시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이거야 후에는 계속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논술로 끝나지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소통 능력의 배양이겠죠. 이게 바로 리트 논술을 처음에 시도했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학전문대학원의 협의회에서 분명히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의 첫째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럼 이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이거는 협의회에서 만든 자료니까 이걸 한번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야, 팩트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다양한 접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다양한 글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글 쓰는 게 분명히 아닌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담당하는 사건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지, 팩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이걸 일련의 논술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것도 좋지만 행간에, 문맥상에, 그 다음에 어간에 일단 들어가 있는 표현까지 다 읽어내야 되니까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글 구성이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따라서 사고 구성과 이를 완성하는 능력은 일단 리트 논술에 가장 요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논리력이 근데 논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논리력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언어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논리적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 교수님이 워낙 주중하시니까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부가적으로 좀 도움 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논증력 키우는 건 논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은 논리력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짧은 시간 동안에 논리적 힘을 기르려면 자료 잘 읽고 어떻게 리딩하는지 그 내용을 따라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일단 사고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에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익숙하게 보시는 능력을 키우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 논술에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8대 스킬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과정이고요. 다 할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스킬적으로 익힐 겁니다. 논리력의 가장 기본인데 이거는 논술이라고 이름 붙은 타이틀을 붙여놓은 모든 것들이 똑같아요. 어떻게 요약할 거야? 어떻게 비교할 거야? 어떻게 비판할 거야? 이런 논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혹시 수시 논술했다면은 이 논리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부분을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범주 내에서 소화해야 되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스킬들은 글 쓰면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자,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설득력은 자기 주장이 결국 다 들어가 있는 글쓰기의 평가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고로 종합력을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이 바로 이 글쓰기입니다. 이거야 사실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나중엔 좀 스킬적으로 더 일단 여러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논리로 자료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시다. 3번이 바로 답안 작성의 기본인데요. 이걸 여러분들과 앞으로 계속 훈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글자 수는 이 정도예요. 그죠? 900자 좀 넘는 2개의 문항을 처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런 논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성함은 나중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처리하시겠습니까? 먼저 제한된 시간 안에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조건을 먼저 보시겠죠?
그리고 논제를 한번 보시겠죠. 그리고 내용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쓰려는데 제일 처음에 물론 수시 논술을 경험했던 분이니까 무지막지하게 글을 쓰시진 않을 테고 어떻게 글을 접근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뭘 써야 될지를 파악하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요지를 하려면 먼저 구상을 해야 되겠죠? 어떤 구도로 설계도를 짜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걸 흔히 개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요를 먼저 구성하겠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실까요? 보통 기출문제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못 보셨다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사실 기본 이론 수업인데 아시겠지만 수강생이 지금 아주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좀 유동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자료를 같이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자료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러면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시문은 그렇게 까다로운 편입니다. 나름대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그러면 제시문에서 읽어낸 바를 글까지 옮길 때 구상하고 개요 잡을 때 시간을 어느 정도 할애할까요? 전체 글 쓰는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비율을 고민하는 구상과 그 다음에 제 목소리 좀 이런 거 좀 양해하십시오. 첫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어제도 좀 힘들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요 전체 비중에서 구상하고 개요 잡고 하는데 글의 비중에서 한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100으로 본다면? 30%. 오, 좋습니다. 아시네요. 그죠? 적어도 20 이상은 할애가 돼야 됩니다. 글 구상할 때 글은 하나의 개요에 짜는 거에 따라 설계도가 이루어지니까 설계도를 무시하고 바로 글쓰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의욕 있는 분들은 논술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접근이 조금 미약한 분들 중에 어떤 의미가 나오냐면 급하게 먼저 글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개요를 짜고 이런 엄청난 시간적 낭비를 가져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건 처음부터 구상 시간을 충분히 잡고 글을 구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00자 글을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메꿀 수 있는 실력이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즉 단락 구성을 저와 같이 처음부터 오늘 해야 되는데 300자 안팎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일단 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가령 밑에 한번 사례 보실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자유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평등의 가치도 중요하죠. 이렇게 양가적 개념이 시험지에 간혹이 아니라 거의 매번 나옵니다. 반론, 반박 이런 과정은 너무 중요하니까 자본주의의 자유는 주로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될 수 있지만 이는 구성원 간의 경쟁의 자유를 내포하는데 경쟁의 결과는 그 격차를 불가피하게 왜? 경쟁은 실력에 의해서 자기 노력을 드러낸 결과니까 이거에 대한 격차는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겠죠. 우리가 자본주의 역사에서 보통 보이는 게 이런 독과점이 나올 수 있는 19세기 후반에 시장 실패 사례들이겠죠. 결국 이게 발전보다는 이게 악화되다 보면은 1929년에 경제대공황 같은 끔찍했던 사태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사회적 불평등의 조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그 예시가 예컨대 재벌 회장과 평범한 직장인들이 그들의 경제력에 따라 사회의 경제적 지위나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불평등한 지위를 얻게 된다. 가령 이렇게 간단한 5개의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글의 구조에서는 보통 리트 논술이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논지를 먼저 쫙 끌어냅니다. 자, 그러면 논지는 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글 구성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두 갈식으로 잡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장을 먼저 올려놓는 게 임팩트가 더 강한 거 다 아시죠? 주장에서도 구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주장한 다음에 주장에 대한 근거를 그 이후에 밑에 배치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인데 기본을 또 등한시하면 미괄적으로 구성하실 수 있는데 다분히 우리 리트 논술에서는 먼저 자기의 주장이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분석하다 보면 논지는 먼저 주장으로 표출되고 그 밑에
자, 번호가, 일단 제가 1년에 번호가 나와 있는데, 2번, 3번, 4번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놓은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러면 5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증이 되는 거야. 왜? 자, 시장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논리는 여기에서 본다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일단 수업을 뭐 많이 하더라도 이 큰 논리는 이해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먼저 주장 제시한 다음에 그 근거가 하위 개념을 어떻게 따라와야 되는지. 근데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글이 나오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많은 예시를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째 예를 든 것처럼 논지가 먼저 제시되고요. 그 다음에 논거들이 그 밑에서 따라 붙고요. 마지막에 예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장하는 거. 이런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필연적이죠. 여러분들이 자 전달하고 싶은 진짜 논지가 있을 때 그 논지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하는데 그 사고를 훈련하셔야 돼. 여태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정리했던 자 어떻게 글을 접근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고 내가 사고 자체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흐름을 일단 놓느냐에 따라서 글 형태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논리를 잡을 때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논지가 보통 들어가 있는 게 맞지만 이건 지금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시간 가면서 해결합시다. 그러니까 리트 논술로 바로 들어갑시다. 리트 논술은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협의회에서 발표했던 논술에 대한 발표자라고 이겁니다. 사례형 논술 문형. 자, 일단 다음 주부터는 요 논술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하나하나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저와 같이 공유해야 되겠죠?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는지, 그죠? 어떻게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 그러니까 보통 사례형 논술 문항을 통해서, 사례형이야, 케이스별로 일단 문항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변호사가 되시면은 다양한 케이스를 접근할 때 먼저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똑같이 논술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래서 법학교육과 자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논리적 글쓰기에 먼저 요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뭐 이거야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데요. 그러면 바로 들어갑시다. 논술 영역의 사례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논거를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항 유형이라고 하는 사례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요. 자, 토탈 분량은 2000자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900자가 미니멈이고요. 1200자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둘 다 원고지 쓰는 법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물론 논술 원고지 지금 나눠드렸던 리트 논술의 원고지와 거의 유사하지만 이렇게 자 책형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옆으로 넘어가는 논술 자 원고지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요 문항에서 자 1번 문항이 900자, 그 다음에 자 1200자의 맥시멈까지 하면 토탈 약 2000자가 좀 넘어가는 분량이 나오겠죠? 자, 요게 기본 구성이고요. 특징을 바로 보시면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사항인 사례가 먼저 제시돼요. 박스 안에 사례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게끔 도모합니다. 근데 사례는 일반적으로 당대 가장 중요한 사건을 거의 제가 봤던 문제에 거의 뭐 대다수는,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유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 사건을 기초로 한 게 대다수야. 가령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끔찍한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 위주로 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주로 케이스를 그대로 따와요. 그러면 물론 가상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뭐냐면 법철학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 양가적 개념. 두 개의 가치가 충돌한 개념을 어떻게 조절할지 또 그걸 어떻게 간파할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자 제시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관련된 원칙과 자료, 일반적인 이론적 근거, 양가적 개념은 과거의 고대 자 그리스의 폴리스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서로 간의 충돌적 개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발전해가지고요. 드워킨이라고 불리는 현대 법철학의 아버지 같은 사람의 견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자료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언어에서만 충족되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다루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 관점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 가령 제일 좋은 훈련은 뭐냐면 논술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어떤, 자, 일단 그 수강생의 평가보다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한 그 부분이 뭐냐면, 제가 드렸던 자료를 먼저, 자, 읽게 합니다. 그러면 제시문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죠?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배경 설명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순전히 객관화했던 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야. 어떤 가치의 충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은 뭐다?
가령 A, B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일단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A 관점. 그러니까 정의의 입장에서도 실질적 또는 형식적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 개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법 철학 중에 하나가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대논쟁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자, 논술에서 물론 자주 쓰이는 뭐 여러 자료들이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약간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거의 다음 주부터 마지막에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딱 자료를 드릴 거야. 그러면 자료가 보통 많으면 3개, 자, 적으면 뭐 2개 정도. 그러면 즉시 한번 읽고 여러분들의 관점을 쓰시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간단한 지시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트 논술의 기출문제에서 쭉 발전하면 그런 식으로 나중에 축적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행적 문제들을 미리 제시문사만 몇 개를 더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거야. 나는 A 관점이 타당하다. 이유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논 걸 밝히시는 거야. 근데 이걸 구두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글로 나중에 표출될 때 제가 조금 더 요구사항이 복잡해지면 글로 또 한번 쓰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장 글쓰기와 첨삭은 별도고요. 이런 논점을 제시할 때 제가 요구하는 수업 끝부분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다양한 자료를 섭렵한 다음에 어떤 논거로 접근해야지 유력한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료 읽기죠. 얼마나 독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처음에 우리 리트 논술이 나올 때보다 독해력은 조금 더 약화된 건 사실이야. 그리고 이걸 치르는 분들에 대한 평가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왜 추세선이 이렇게 꺾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을 때 논리 추리력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게 일단 후에 일단 평가에서 좀 드러납니다. 다시 그러면 그거는 제가 수업 소개를 갑자기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서 본다면 이거예요. 원칙과 자료와 이론적 견해가 양가적 개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론적인 충돌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걸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끔 도와드리는데 이게 바로 시험 문제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지시사항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3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독해 능력을 보겠다는 건 물론 부수적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사항과 관련된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논증적 글쓰기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야. 그러니까 지시사항에서 결과적으로는 독해를 토대로 해서 이게 어떤 양가 또는 세 가지의 가치가 나눠져 있는지를 빨리 이해하시고 이해했다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선택한 거에 따라서 반박 논리도 만드시고 이걸 논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궁극적인 글쓰기까지 옮겨가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결국 리트 논술 쉬워요. 제시문 파악한 다음에 논점 찾고 그 논점에 의해서 여러 논의가 심지어는 작년 논술은 리트 논술은 갈라져가지고 6가지 이상의 가치를 일단 일부 함유하고 있어요. 그 가치 중에 하나를 골라내는 그 형태 또는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논술자 선생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짝짓기인데 짝짓기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논점 삼아 일단 구별하셔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조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양식의 글쓰기를 특별히 요구하는 거 아니니까 내가 아직 리걸적 개념이 좀 약하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록 소재는 리걸적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야. 여기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지 빨리 간파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논리를 저와 같이 훈련을 통해서 조금 더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기존에도 문항의 사례가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는데 사례와 함께 나오는 긴 제시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게 과거에 일단 리트 논술이었다면 2018년부터는 뭐 이게 꼭 제가 거론한 게 꼭 시기적으로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출제되는 사례형 유형에서 독해보다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해 위주였어요. 근데 지금도 독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독해보다는 사고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느냐 이런 평가 능력이 더 중요하게 일단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보십시다. 이런 발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것들이야. 사례, 케이스 나왔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 이제 자료 읽기 할 때 그냥 무심하게,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예비 법조인이야. 어떻게 보셔야 된다?
사례를 통해서 추론하는 걸 끌어내셔야 돼. 추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결과와, 자, 일단 사례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예측적인 힘을 길러내는 게 바로 추론 아니겠습니까? 추론하셔야 돼. 그리고 이게 뭐 논리적 글쓰기로 연결하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 리트 논술 시험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적 수요에 국가적 측면에서 조금 양적으로 팽창하는 의미에서 기존의 사법시험의 어떤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법학과에서 공부하시는 분 이외에도 거의 대다수는 다 자유로운 학부 전공을 일단 한 다음에 결국 자, 대학원에서 법률적 지식을 쌓기 위한 준비 작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논술을 만들겠습니까? 특정 전공 지식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은 제외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법적 개념이 풍부하게 있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자, 일단 그 접근법이 이어졌으니까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어도 그 조금 유리하는 게 판별력이 될 수는 없어요.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당연히 문항에 대한 접근법은 꼭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게끔 요구한 거야. 그죠? 물론, 자, 이게 여러 가지 뭐 민사, 때로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형사적인 문제가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사안은 너무 당연할 수 있어.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분석력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제시문을 통해서 어떻게 읽어낼 수 있냐면 이런 것들이야. 제가 다음 주에 제시문에 관련된 걸 몇 개를 샘플링으로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한번 훈련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출제 범위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정된다. 아, 그렇구나. 자, 이거는 요새 나오는 추세야. 하나 예를 들까요? 자, 여태까지 많이 훈련을 시켜왔던 그 필드 중에 하나가 외교원, 5급 외교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통합 논술 저는 그쪽 전공을 좀 했기 때문에 자,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등등에 대한 내용을 통합 논술로 삼는 걸 제가 평가를 계속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지금도 신림동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보는 게 뭐냐면, 처음에 외교원들의 통합 논술 요구할 때도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리트 논술도 그렇고요. 외교원 통합 논술도 그렇고요. 장차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5급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을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막론하고 다양한 제시문에서 이 의미를 끌어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로스쿨 졸업자들 입장에서 법률 분쟁은 너무 다양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걸 파트에 대한 부분만 제시문에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도 제시문을 통해서 또는 사례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과학을 아무래도 주 안점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문 영역과 과학 영역에 있어서도 출제. 왜냐하면 자, 물론 변리사 업종도 있지만 변리사 업종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결국 변호사들 아니겠습니까? 과학 쟁점도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시문 가지고 비록 이슈는 우주과학 영역의 논리겠지만 알고 봤더니 가치가 두 가지 있더라. 이해되시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건 결국 독해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자, 따라서 수험생들은 논술에 대한 준비는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에 대한 접근도 어느 정도 이루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언어와 자, 제가 조금 나눠야 될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그러면 인문과학적 소양을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본인이 생각하기 자기의 평가를 스스로 하기 너무 힘들겠지만 이걸 접근했던 뭐 그런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평소에? 인문과학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요? 그런 것도 되고 호기심도 있고 뭐 그런 거 어떻습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아, 그래도 호기심이 있다는 게 어딥니까? 혹시 전공을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 그러셨구나. 훨씬 더 그러면 접근 범위 유리하시겠네. 아, 전혀. 학점 안 좋으시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조금 분박하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제일 글 쓸 때 본인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게 과연 뭘까요? 첫째, 뭐 제시문을 읽어내는 거에 바로 눈에 안 들어온다. 글로 옮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자기 글에 대한 논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글을 여러 번 쓰셨을 테니까 특히 법학과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리포트를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시간이 부족한 것 완벽주의자? 글을 일단 처음에 할 때 마음에 안 들고 다시 구상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완벽한 답을 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늘 소요가 좀 길다. 이렇게. 좋네요. 그러면 속도 게임이잖아. 그죠? 읽어내는 건 충분히 별 어려움이 없는데 또 글 구성 자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갭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오케이. 그러면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뭐냐면 종합과학이잖아, 논술은. 제시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나오고, 뭐, 지금 당장, 기출문제 찾으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일단 편집한 자료를 가져올 테니까. 기출문제 풀이는 뭐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인문과학에 대한 제시문을 어떻게 접근을 하셨을까요? 호기심은 높은데, 그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아직은 많지 않아가지고 축적된 건 약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만큼 많이 읽지는 못하니까 축적되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어는 혹시 요새 듣고 계십니까? 네. 어떻습니까? 내용을 이해할 때 제 신문에 대한 이해가 그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꼼꼼하게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 때문에 네. 읽다가 시간의 압박 때문에 그 이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 문제 푸는 경우가 있다. 그렇군요. 그럼 제 신문 읽어내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리시는 편이네. 네.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케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같이 시험할 수 있는, 그죠? 오케이. 자, 고로 저는 이렇게 추천해요. 그러면 이건 제가 뭐 여쭤볼 상황인지는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수업 시간에 자료를 많이 주시나요? 읽을 수 있는 자료를? 뭔가 이외의 자료, 기출 말고. 예. 그러면 보통 사회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여러 가지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따로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 메모하는 식으로 곁들여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글 자체를 새롭게 주시진 않나요? 혹시 제가 저는 사실 여러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 의욕이야 뭐 늘 높으니까. 근데 뭘 시험하고 싶냐면, 물론 저는 이게 과거에, 이거 조금 역사를 말씀드려도 되나? 예전에 저는 처음 논술 시장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유일하게 대입 논술밖에 없고 공무원 논술밖에 없었어요. 그죠? 공기업 논술이죠. 제가 거기서 처음부터 몸을 담아 왔는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의 논술은 뭐냐면 제시문을 잘 알아라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왜곡된 논술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식 게임이야. 그러니까 뭐 사실 예전에 공기업 중에 뭐 한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수원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령 이런 거지. 슌페터의 이노베이션, 자 설명해봐. 근데 제시문 속에는 너무 힌트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경영학과니까 이노베이션 정도는 알아. 그래서 창조적 파괴와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자본주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은 그냥 뭐 1500자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몰라. 내가 이쪽 전공도 아니고 흥미가 없어요. 그럼 못 쓰는 거야. 예전에 논술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예전에 논술 선생님들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문 지식을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인문 지식을 알게끔.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요. 고등학교 아이들 수시 논술까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전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와서 수업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인문 지식을 일단 얻고 가는 거야. 근데 리트 논술은 그런 형식은 아니잖아요. 논리적이 그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 지침.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 논술을 대부분 다 일단 지금은 뭐 논술하는 그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대입 논술도 그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읽기에는 여전히 그런 고급 지문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리트 논술에도 여러분들이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논술문 자체를 읽을 때 인문과학적 소양이 배양되어 있으면은 문제 풀기에 좋나요? 물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다양한 표현력이 논술에 묻어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논리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순전히 계산적 머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한 제시문을 읽고 추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독해하는 그 실력에서 아마 드러나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자료를 뭐 어떻게 보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미 이중적이고 중복적으로 자료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약속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수업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저번 주에 드렸던 논술 첨삭을 자 해설해 드릴 겁니다. 가차없이 제가 이 시간은 조금 힘드실 거야. 헉, 내가 이렇게 글을 썼구나 라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야. 자, 자료를 통해서 수업할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자 PPT 자료를 써가지고 자 공부할. 그러니까 그날 자 우리가 수업할 분량이죠. 자, 이거야 뭐 실적으로 이거는 자 우리가 그때 제가 드렸던 자, 강의 계획표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 일단 과거 자료들이 있죠. 자, 그러면 기존에 리트 논술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또 훈련을 좀 쌓을 겁니다. 마지막이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래서 제가 이걸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언어에서 교수님이 하시면은 제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만약 교수님이 자 자료를 자 여기에서 일단 수업 외 자료가 없으시면은 제가 이 자료를 좀 더 첨가해 드린다는 얘기죠. 자료 읽기.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접근했던 좋은 자료들 자 인문 사회과 위주의 자료를 여기에서 서로 강독하고 논점 찾고 그 다음에 해결까지 요걸 계속 회차가 아니라 일단 자료는 2, 3회 정도 시트가 되겠죠? 요 정도 2, 3회가 뭐냐면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2개, 3개 이렇게 자료 나갑니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3번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4번까지도 하는 게 저는 4번을 진짜 하고 싶거든요. 인문사회과학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도움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혹시 혹연 다른 시간과 중복되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조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가능하시면 이것도 그럼 제가 보기엔 2번, 4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3번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요. 자, 그래서 오늘 논술 모의문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온라인 통해서 제 수업을 듣는 분들도 다 제출하시면은 첨삭을 일률적으로 다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저는 이런 주의자예요. 주의자까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네. 어쨌건 제 논리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자 시험 보시더라도 당장 고통 없이 일단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자 현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리트 논술 선생님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거는 자 사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라는 내용이 아니야. 현장에서 직접 글 쓸 수 있는 능력만 배양하는 게 제 일단 수업의 취지이기 때문에 현장 글쓰기는 반드시 다 들어갑니다. 그게 요번에 3번의 논술 모형 일단 문항으로 자 가는 제시문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이 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역시 쓰셔야 됩니다. 자, 가의 내용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일단 자연은 역시 인문, 과학 또는 사회과학에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란 두 군주의 지배 아래 놓여 있대요.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될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결정하는 것도 오로지 고통과 쾌락에 의해서 결정한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고통과 쾌락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 인정, 공리성의 원리래.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고전 철학 아니야? 맞죠. 철학 중에 우리가 공리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자, 17, 18세기 영국을 필두로 해서 자 강하게 자본주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발전시켰던 이론이 공리주의거든요.
공리성의 원리에 따라 이게 발전한대요. 이것은 어떤 행위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익과 행복을 증대 또는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행위에 대한 가치평가를 내리는 거래요. 그러면 자,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이란 그 유명한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을 머릿속에 딱 그려 놓으셨다면 근데 내가 그거 잘 몰라. 그러면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것은 개인의 행위뿐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줄이 공리성의 원리에 대한 의미가 쫙, 자,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익과 행복이란 당사자가 사회 전체일 경우에 넘어가시면 자, 사회 전체 행복이고 특정한 개인일 경우는 개인의 행복이다. 즉, 개인의 행복의 축척이 사회 행복과 연결된다. 그러면 행복의 총량을 결정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제시문인데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철학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내용이 제시문가입니다. 제시문 하나는 뭐죠?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대. 그러면 자, 그동안 여러 윤리 철학을 접근했던 분들은 나를 딱 보니까 가와는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우리가 따라야 될 보편적 의무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있대요. 공리주의의 일반론과는 좀 차별되는 개념이 나왔어. 보편적 권리래. 예를 들면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의 예가 쭉 나옵니다. 이거는 꼭 지켜야 될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규칙과 규범에 대한 존엄성을 바탕으로, 존경심을 바탕으로 그것을 따르는 의지를 선의지. 그러면 여기서 벌써 강력한 힌트가 나옵니다. 중간에 선의지에 대한 개념이 그 이하에 쭉 설명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중간에 전환이라고 불리는 게 없다면, 그러나, 다만 이렇게 자 첨가나 전환이 없다면 처음의 논리가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선의지의 그 표현이 뒤에서 강화될 뿐이지 그 의미를 전환시키겠다는 자 접속어도 없고 연결해도 없습니다. 비록 최대의 노력, 운운은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니까 제시문은 한 궤로 읽을 때 처음에 나왔던, 모두에 나왔던 개념이 그 이후까지 이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제가 일단 처음만 같이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이 각각 푸셔야 되겠죠? 나번은 경우의 수야. 이게 바로 자 제가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자 리트 논술에 요구되는 부분에 여러분의 니즈와 맞물려 떨어진 게 다야 제시문. 그죠? 앞에 있는 가와 나는 준 것만 잡아준 거야. 자, 미국 중부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인해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래요. 그죠? 그래서 하류의 멕시코만에 이르는 요 가운데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대요. 그죠? 이번 홍수로 미시피강에서 이렇게 자, 가옥이 침수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얘기해요. 농경지도 피해가 막강하죠? 막심합니다. 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야. 미국이죠? 테네시주에 대해서 자, 14개 카운티라고 얘기하는 주 하위 단위인데 미국은 복잡한 자, 주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그 하위 단위가 카운티 지역인데 연방 재해 구역으로 선포해서 긴급 침수 피해 복구 현황을 자, 정부 차원에서 일단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죠? 그러면 미시피강이 범람돼 가지고 경제적 손실이 이렇게 막심한데 이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결정할 문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베턴 루즈와 그 주도라고 얘기하는 루이지애나의 주도가 베턴 루즈고 최대의 도시가 뉴올리언즈예요. 그럼 여기에 인구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수모를 막기 위해서 소도시와 농경지를 침수, 그럼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자는 게 주지사의 주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물어보는 그 듯한 느낌을 딱 받으시면 끝. 이해되셨고 맞는 말이야. 자, 그래서 육군 자 공병대가 미시피강에 자 방수로의 수문 125개 가운데 한 개를 열었대요. 그죠? 수문을 연 거는 아주 오랜만이래요. 넘어가시면 범람하는 미시피강의 물길을 서쪽으로 자 틀어서 하류 동부에 위치한 이 큰 도시 2개를 구하기 위한 거래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는 2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작은 도시가 여기 나오는 지칭하는 도시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도시들이에요. 소도시와 농경지가 침수됐는데 인구는 2만 5천에 불과한 거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일단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는 거. 비교하라는 얘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주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 제시문을 제대로 읽어내는지를 평가하는 게 1번이겠죠. 근데 우리가 리트 논술 같이 일단 글자 수가 많진 않아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단락글 쓰기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니까 500자로 쓰신 다음에 중요한 게 문제 2번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록 900자에 가까운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엇비슷한 분량이 나오는데 제시문다에서 주지사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와 나의 각각의 입장에 대한 평가, 그러면 가의 입장에서 평가, 나의 입장에서 평가, 가와 나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자, 일단 밑에 있는 다의 사례를 평가하기 힘듭니다.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의견 묻는 거야. 이게 바로 리트 논술이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두 개의 논점이 나왔습니다. 라는 얘기야. 논점은 제가 알기 쉽게 가와 나로 만들어 드렸어. 근데 현재, 자, 일단 리트 논술은 가와 나 입장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 재심 속에 녹아나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입장을 스스로 쓰셔야 될 부분이 오늘, 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요잡고. 근데 뒤에 일부 해설을 제가 잡아놨어요. 첫 시간이니까. 요거는 한 번만 쉬었다가 가셔서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죠?